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만들었던 조주빈 경찰의 지금 얼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종로 경찰서에 연결돼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자세히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방송 연결하겠습니다. 혐 인정하십니까? 범행 왜 하셨습니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각각 아시나요?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네, 지금 조주빈이 경찰서를 빠져나오는 차고 있고요. 머리에는 하얀 반창고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좀 다친 것 같은데요. 기자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 않느냐,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물어봤는데 묵묵부답하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인정하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제 박뉴스 연결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두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열고요. 기업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100조 원을 풀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차 이제 비상경제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대책의 핵심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 국면에 직면한 기업과 금융시장에 총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1차 회의 때 50조 원보다 규모가 2배나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 어려운 게 아니다. 더 나아가서 대기업까지 위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필요하다면 대기업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100조 원의 재원과 용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이제 산업은행, 이 기업은행과 같은 정책 금융기관을 총동원해서 중견기업에 58조 원 상당의 대출과 보증을 통한 자금 공급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2조 원은 이 금융시장 안정에 투입이 되는데요.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 때문에 이 투자자들 대규모 매도가 이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회사채,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금융사들이 참여해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요. 여기에는 회사채뿐 아니라 금융채, 대기업의 기업 어문까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또 증시 안정을 위해서 금융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증권시장 안정펀드 10조 7천억 원도 조성해서 다음 달부터 투자를 시작하는데, 다만 증시 안정펀드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근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랬을까요? 어제 국내 증시가 급락 하루 만에 또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가 어제 8% 넘게 급등했습니다. 미국이 무제한 돈을 풀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우리 정부도 기업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게 호재였습니다. 코스피는 127포인트, 8.6% 올라서 1609로 1600선을 단숨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8.26% 올라서 480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이 산업물 가격이 5% 넘게 반등하면서 두 시장 모두 이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올해 들어서 두 번째인데요. 이날도 외국인들은 소폭이긴 하지만 1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지속했습니다. 14일 동안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 규모는 10조 원에 달하는데요. 개인도 이 4,600억 원 정도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외환시장도 안정됐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 하루 만에 16원 90전 내린 1249원 6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 다행히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도 폭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하루 만에 2112포인트, 11.37%가 올라서 2만 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11% 이상 치솟은 건 1993년 이후 처음이고
일일 상승폭으로는 87년 만에 최대입니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8에서 9% 넘게 뛰었는데 연준의 무제한 돈풀기에 이어서 2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 법안이 미 의회가 조만간 합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또 이 개인과 기업이 내는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민 1,300여만 명에게 전체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죠. 오늘 도의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회의에서 4대 보험료,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4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는데요. 이 직장인들의 4대 보험은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인데요. 이렇게 4대 보험료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경우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게 되면 전체 가구, 기업에 소득보전 혜택을 주는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재원, 이 국가의 재정 부담인데요. 만약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건보료를 50% 깎아주게 되면 보험료 수입은 7조 5천억 원 줄어들게 됩니다. 감면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면 약 15조 원이 넘게 줄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정부는 이 사회보험료를 감면할 경우 예산으로 이 건강보험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7조에서 많게는 15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과연 어떻게 조달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도쿄올림픽 결국 1년 연기로 얘기가 된 겁니까? 지금 일본 피해가 꽤 클 텐데요. 그렇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사실상 1년 연기됐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결국 연기됐는데요. 올림픽이 연기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7월과 8월 예정돼 있던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 연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회 공식 명칭은 2020 도쿄올림픽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림픽 취소라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습니다만 1년 연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투입한 비용은 약 3조엔, 우리 돈으로 약 35조 원 상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경기장 신설, 대회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마케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될 경우 민간 부분의 경제 손실은 6,400억엔, 약 7조 3천억 원이 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니케이도 약 7조 원 상당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치 생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림픽 취소나 연기에 따른 피해 금액은 최소 3조 2천억엔, 약 37조 원 상당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가 마이너스 1.4% 감소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와서 일본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소비세 인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칫 코로나 여파로 도쿄올림픽까지 이제 연기되면서 1년 넘는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사건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뉴스 속보로 서울 종로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는 이 N번방, 일명 N번방 사건 텔레그램 톡에서 이 성착취물 영상을 올렸던 이 조주빈 씨의 얼굴을 공개하는 모습과 그 컷을 좀 따가지고 저희가 들려드렸는데요. 취재진이 음란물 유포혐의를 인정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묵묵부답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 또 이런 말은 또 하고요. 저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도 그리고 특히 목 보호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랑 머리에 뭔가 다친 건가요? 하얀 밴드 같은 반창고 같은 걸 붙인 모습이 좀 보였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 팀장님. 네. 그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한번 들려주시죠. 네. 이게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조주빈 25세입니다. 인천 지역의 한 그 전문대를 졸업을 하고 네. 군도 갔다 온 사람이죠. 이 사람이 2018년 12월부터 SNS상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다가 소위 말하면 조건 만남이라는 거예요. 스폰 알바라는 이런 메신저를 올립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정말 끔찍한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그 아주 청소년 애들이 지금 16명 있는데 피해자는 74명이에요. 성인 네. 여성 포함해서.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메신저를 보고 대화에 응하면 여기서 텔레그램으로 이동을 하자라고 합니다. 텔레그램은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카카오톡이나 중국의 워챗, 위챗 같은 이런 형태의 그 비밀 대화방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나서 본인들이 설정한 걸 삭제를 하면은 영구 삭제되는 형태예요. 물론 그 본사가 있는 미국 서버에는 이게 이제 근거가 남을 수 있겠지만 수사가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냐면 어떤 금품 제공이나 뭐 휴대폰을 주겠다 이런 형태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용돈이라든가 또 소위 말하면 뭐 가출을 하는 그 형태에서 어떤 도움이 절실하다든가 아니면 용돈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이런 여성들 또 생계비를 노리는 생계비를 좀 받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취약계층을 주로 공략을 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본인의 특정 신체 부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찍게 하냐면 개인 정보를 마치 줄 것처럼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화에 있어서 신뢰감을 갖게 한 다음에 이런 형태의 개인정보를 주고 나면 나중에 그 개인정보를 빌미로 해가지고 소위 성착취물로 나오는데 특정 신체 부위나 아니면 어떤 성행위를 묘사하게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영상으로 녹화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지어 40회 정도까지 피해를 본 여성이 있었어요. 40회요? 네. 이 학생은 누구였냐면 14살 먹은 중학생이었습니다. 14살 먹은 중학생. 더욱 끔찍한 거는 제가 이걸 캐치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거는요. 초등학교 6학년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신체 부위의 어떤 그 생활 도구 가지고 있는 학습 도구를 이용해서 소위 말하면 자의행위를 하게 하는 네?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결국 이게 그 특정 신체 부위에서 혈흔이 그 소위 말하면 피가 나오게 하는 형태도 나와요. 이런 부분을 인터넷 그 SNS상에 이제 소위 말하면 N번방이 뭐냐면 1번부터 8번까지 소위 말하면 VIP 방이 8번입니다. 그러면 적은 돈은 5천 원에서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입금을 받아요. 근데 이게 또 비트코인 소위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받아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1만 명의 회원인데 반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6만 명이 이걸 시청을 한 게 지금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 사실은 그 큰 대형 그 강남의 조폭 살인 사건도 물론 그 당시 YS가 직접 경찰서로 오기도 했었던 사건도 해봤지만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수사를 지시한 건 이 사건이 저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화성 사건도 물론 그 당시 그 전통이 이제 지시를 했지만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국민청원이요. 5개 항목에 지금 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소위 말하는 국민청원한 건 이 사건이 단일 사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고 심각한 범죄인지. 그런데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이걸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어떤 성적 놀이개나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성적 만족을 위해서 단 한 사람도 신고하지 않은 이런 형태의 26만 명이 반복해서 봤다고 하는 부분이 정말 이게 크레이지 미쳐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죠. 아니 그러니까 14살짜리 애한테 그렇게 끔찍한 협박을 해서 네. 본인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게 뭐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결과물이 나오게끔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 뭐 그렇죠.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영상을 또 1번부터 8번까지 올렸는데 이 수위를 올립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정도는 보면 VIP방에 와서 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150만 원 정도의 가상화폐로 입금을 받는데 지금 이 사이버 수사대 서울청에서요. 저는 아마 이게 26만 명, 소위 반복 중복자가 있겠지만은 전국 경찰서에 할당을 해서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발족이 되거든요. 아마 지금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직자를 있는지 그것도 여실히 들여다봐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공직자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일반적인 야동 아니고 이런 정도라면 네. 공직자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즐겼다. 그럼 여기에는 전문가적, 소위 말하면 사회적인 어떤 오피니언 리더급도 들어가실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맞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요 사실 오늘 오프닝에서 이 조주빈 얘기를 하면서 뭐 살인 음모 했다는 얘기도 했지만 뭘 얘기했냐면요. 개인 방송을 하는 기자에게 접근을 해서 유명인이나 정치인의 정보가 담긴 USB를 넘기겠다. 그러면서 1,500만 원 뜯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전에 그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인터뷰로 얘기 나온 게 있습니다. 네.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사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서 네,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서 저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한다.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 이게 저희가 사실 손석희 사장 사건하고 김웅 기자 사건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폭행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중간에 뭐 직업을 제한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그 사건도 사실은 이 사람이 또 협박을 했었나 봐요. 게다가 윤장현 시장은 전 광주광역시 그렇습니다. 시장입니다. 유명하신 그분이었는데 권양숙 여사의 그 사칭한 그 중간 브로커에게 속아서 4억이 넘는 돈을 벌었다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유죄받았어요. 공직선거법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정보까지도 그 공익요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네. 공익요원으로부터 정보를 빼가지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협박한 데 사용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께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니, 일단은 이제 나왔던 주요한 인물들과의 연계를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이 사람이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의 사람으로 덩치를 키우고 싶어 하는가. 저는 저기에 좀 먼저 관심을 좀 갖게 되고요. 일단 저는 이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딱 나오니까 사실 이 피해와 관련된 성학대와 성착취와 관련된 주제가 확 고개가 돌아가죠. 저는 이 주제는 이후에 다뤄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이 얘기 특별히 그 N번방에서 어떤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이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이 사악하고 악랄하고 잔혹하고 역겨운 이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 손발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조주빈이 잡히고서 멈출 수 없는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이게 본인이 밀양의 주인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N번방 사건에 관련해서 SNS뿐만 아니라 각 뉴스 그리고 이 안쪽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소식들이 개개별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고 있는데 입에 차마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의
가해 상황을 만들고 이걸 제작했던 사람들, 돈 내고 봤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기다렸던 사람들, 머물렀던 사람들, 지켜봤던 사람들, 공유했던 사람들, 다운받았던 사람들, 유포한 사람들 싹 다 처벌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제가 지금 좀 전에 이제 화면으로도 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들려드렸습니다만은 조주빈이라는 사람이요. 얼굴을 되게 고개를 제가 보니까 오히려 더 쳐들었어요.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숨기는 게 아니라. 예, 근데 물론 이제 목 보호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말하는 것도 좀 너무 뻔뻔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왜 저런 심리를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뭐 물론 그 목에 지금 무슨 받침대 같은 게 목 있는데 보호대를 지금 했습니다. 예, 보호대 예. 자체가 고개를 들게 하는 근데 그렇게 아주 빳빳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하간에 지금 말도 또박또박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얼굴에 마치 저 사람이 과연 미안한 사람인가. 전혀 안 미안한 것 같아요. 전혀 눈빛에도 미안한 기색이 없고 오히려 본인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개입된 사람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그 지금 피해자가 뭐 70몇 명 얘기했습니다만 가족들이 있잖아요. 네. 알려진 것만 74명인 거지 몇 명인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이거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십 명에서 지금 수백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마치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고 본인이 마치 이 범죄와 관련한 그 이외의 건까지도 다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은 분석을 넘어서서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하나하나 다 따져서 범죄 요건이 형성된다면 처벌해야 됩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지금 그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저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 범죄자들이 많습니까? 백 팀장님? 사실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각에서 그래서 지금 그 일각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 어떤 반사회적 성격 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뭐 소시오패스 이런 거 아닐까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네. 소시오패스 쪽에 가깝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조주빈 사건 같은 경우 보면 저도 경악을 금치를 못하겠는데 통상 이 사람 나이가 지금 만 24세밖에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 수도권의 한 공업 전문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 재학생 때 뭘 했냐면 학보사 편집 기자도 하고 편집 국장도 했어요. 더 웃긴 거는 그때 성착취범인 성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것도 부분에 썼죠. 대해서 어떤 자기가 네. 글을 올려서 마치 사회 그 정의를 구현하는 형태의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더욱 경악스러운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천 지역의 보육원이라든가 재활시설이라든가 이런 5개소에서 무려 2년 가까이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해도 어떤 걸 했냐면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에게 멈췄다고. 네. 오빠, 형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인천청에서는 기존에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이첩을 해서 수사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 중에도 피해자가 없을까?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중성.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이 송치되면서 악마의 삶을 멈춰주게 해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는 형태. 사실은 저도 많은 그 수사 경험이 있지만 저런 형태 지금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질문을 하셨지만은 본인이 잘못한 걸 안다라고 했을 때 저런 눈빛이나 저런 행동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진정으로 뉘우친다라고 하고 후회가 되고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 이호성 교수님도 심리학을 전공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눈을 깔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두려운 모습을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종의 반사회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철저하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가해자들한테 이렇게 끔찍한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 또 그러면서 또 97번에 이르는 자원봉사는 또 하면서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호선 소장님. 예.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이게 사건이 노출되지 않고 한 개인으로서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고등학교 때 그 어떤 전원에 의하자면 굉장히 말이 많았다. 일베와 관련된 이런 얘기도 했었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나머지는 보면 대학에서도 평범하게 4.5 만점에 4.0 정도 받았고요. 공부도 꽤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담사처럼 SNS상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답변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학보사에서 편집장도 하고요. 봉사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3년에 걸쳐가지고 한 50군데 가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이 양자를 보면
인간이 두 얼굴 같잖아요. 네. 밤에는 괴물이 되고 낮에는 굉장히 선인이 되는 것 같은, 흔히 이제 우리가 심리 쪽에서는 반동 형성이란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내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조폭이 돈 뜯었는데 이 돈의 일부를 뭐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갖다 줘. 그러면서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믿으려고 하는 이런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런 반동 형성을 이 사람도 그대로 쓴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네. 바로 뭐냐, 악의 평범성에 관련된 건데요. 과연 악인은 정말 특별한 악인이 따로 있는가? 그게 아니라 악은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근원을 발견할 수 없는 천박성이 그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고 대단하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고 뭐 소시오패스고 사이코패스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도 이게 드러나요.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는 아주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그리고 뭐 대학도 다니고 다 이렇게 평범하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학성이 그의 삶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단히 특별해서인가? 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 조주빈 말고 함께 그 장면에 머물렀던 26만의 그 시선들 모두가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가해자들이 사실 이 반인륜적인 가학적 쾌감의 값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마디로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인생의 값으로 치러야 되겠죠.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백기정 팀장님, 네. 원래 그 SNS 등이 발달하면서 뭐 사실 범죄 수법이나 방법, 뭐 방향성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건 예상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도대체 사이버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이상해질 수 있을까? 이걸 제가 느끼거든요. 어때요? 이게 이제 그 최근에도 보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몸캠 피싱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네네. 이게 뭐냐면요. 채팅이나 어플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대화가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처음에는 상대방이 신뢰를 줘요. 그리고 뭔가를 제공할 것처럼 합니다. 이렇게 돼서 뭘 유도를 하냐면 소위 말하면 화상 채팅을 하게 됩니다. 영상 그 대화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럴 때 뭔가를 제공할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화면이 좋지 않다, 불량하다라고 하면서 어플을 깔게 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이 되게 하는데, 또 화상 채팅을 하면서 어떤 걸 제공할 것처럼 하면서 신체 부위나 얼굴은 내놓지 말고 신체 부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개인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하냐? 이걸 약점 잡아가지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을 합니다. 뭐 실제로 그 전국 경찰서나 또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이 사건을 했었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최대 뭐 몇천만 원까지 협박에 굴하지 못하고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 협박에 응하게 되냐면요. 네. 자, 예를 들어가지고 협박을 당하는 사람은 혼자지만 뭘 생각하느냐? 자기 가족이나 직장이나 주변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이 다른 사람한테 공유되거나 유포되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희생하는 걸 떠나서 많은 내 주변의 가족들,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직장, 이런 부분에 모두 피해자 내지는 본인이 철저하게 밝혀져 버리는, 알몸으로 드러나는 그런 수치스러움, 이런 정말 인격살인을 당하는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네. 그 돈을 보내거든요. 네. 이런 몸캠 피싱인데, 이런 부분, 소위 조주빈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아요. 여성들이, 미성년 청소년들,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조건 만남이나 소위 말하면 스폰 이런 거에 동의를 해서 이제 메신저를 통한 이 채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결국 이게 이제 어떤 그 유인책이 돼가지고 이런 피해를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 경기도에 유명한 어떤 워터파크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네, 그게 뭐예요? 예.
여성 사우나에 남녀 커플이 몇 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하니까 무선 송수신기를 가지고 비누값 속에 가지고 들어가서 여성의 그 현장의 리얼한 모습을 찍습니다. 여성 사우나에 네. 옷 벗고 지금 그럼요. 목욕하는 그럼 그 여성 사우나에 우리 예. 노영희 변호사님이나 이호선 교수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등학생 그 1학년 정도 되는 아이하고 30대 초반에 엄마가 들어가는데 보통 그렇죠. 여성들 동성들끼리 있으니까 아이를 시켜주기도 하고 아이가 엄마를 시켜주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런 모습들을 전부 촬영을 해서 결국은 이게 유포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가 나올까요? 이걸 만약에 가족이나 당사자가 봤다고 하면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일선에서 보면은. 그렇죠. 이거는 인격살인이 아니라 평생을 대인 기피증, 우울증, 정신 이상자까지 되는 형태가 결과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주범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건 주범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잡히면 나쁜 사람이고 안 잡히면 덜 나쁜 사람인가요? 절대 그거 아니고요. 네, 맞아요. 네. 또 주범은 더 나쁘고 공범은 덜 나쁜가요? 전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성학대, 성착취,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그 영상에 대해서 돈을 낸 자나 본 자나 공유한 자나 다운받은 자나 그거에 대해서 유포한 자들 다 뭐냐. 스스로가 이 범죄의 집을 짓는데 스스로가 시멘트가 되고 철골이 되고 골재가 되고 못이 되고 망치가 돼서 그 집을 함께 지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피해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조주빈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거는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그게 실질적으로 중복 카운트된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하간에 그게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저는 이거는 충분히 밝혀야 될 부분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온라인 범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처벌도 그렇고요. 예방을 위한 여러 캠페인의 비용도 그렇고요.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이런 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 속에 피해자가 오히려 2차적인 피해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니들이 기본적으로 스폰과 관련된 거 알고 들어간 거 아니니?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니네들이 행실이 부적절했던 거 아니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범죄의 집 안에 들어가서 더 큰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그 자기의 죄를 방향을 확 돌려버리고 있는 거죠. 아주 질이 좋지 않은 데다가 지금 이게 문제는 뭐냐. 13세에서 17세 사이에 있는 미성년자들에게 이 가학적 행위를 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기다렸다. 웨이팅을 마치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듯이 먹잇감을 기다리듯이 기다렸다가 그 현장을 보고 그거를 함께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사이 경계에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 이사로 있는데 저희 여성 변호사회에서도 이 N번방 피해자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고요. 물론 저도 거기 들어갔습니다만 이 성명을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행동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돕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백기종 팀장님. 여기에 26만 명이 가입을 했다 그래요. 조지빈 같은 사람은 자기가 돈 벌려 욕심을 했다고 쳐요. 도대체 가입하고 돈 내고 그걸 가서 같이 그 방방마다 들어다니면서 그런 행동을 부추기고 같이 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요. 76명에 특히 74명 중에 16명이 방금 우리 이호선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12, 13, 14, 15, 16세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의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그런 성착취물을 정말 즐기는 남성들 특히 그러니까 이 중에 26만 명 물론 이 방에는 1만 명이 들락날락하고 한 방에 3명에서 7명의 여성들이 피해자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1번부터 8번 방까지 VIP 방으로도 만들어놨는데 VIP 방에는 뭐냐. 이게 소위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입금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또 유포를 시키고 소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 마치 어떤 그 성적인 그런 추구보담도 마치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걸 지켜보고 즐기고 공유하고 했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깜짝 놀란 건 통상적으로 어떤 범죄가 있으면 그중에는요 신고를 해요. 그렇죠. 이거 초등학생 이제 12살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행위를 시켰다니 이 범인들을 잡아달라고 자기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정상이죠 그게. 그런데 이걸 신고한 사람이 촛불 그 추적반이라는 대학교의 여학생 2명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작년에
경찰청에다가 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세상에 밝혀지게 되는데 저는 그분들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26만 명이라는 이 시청자, 이 정말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이런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는 이런 부분을 어떤 성적 만족을 위해서 계속 신고도 하지 않고 봤다고 하는 부분. 제가 어제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격분을 했느냐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 그냥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미성년 12, 13세 되는 아이가 그런 범인들로 인해서 그런 어떤 성착취물을 찍었을 때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이는요, 심리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지원을 해야 돼요. 평생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적응돼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말머리 할 건데, 아까 좀 전에 백기정 팀장님 말씀하신 촛불 추적단이 아니라 불꽃 추적단이고요. 네, 불꽃 추적단의 두 분이 신고를 해서 이 일이 밝혀지게 되었고요. 5486 쓰시는 분께서 이런 얘기 주시네요. 조 씨 혹시 바지 사장 아닙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진짜 나이가 너무 어린 게 이상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 그리고 이호선 시민상담 전문가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할 거는 단연코 도쿄올림픽 연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요? 자, 어쨌든 지난번에는 사실은 도쿄올림픽 예정대로 진행될 거다. IOC하고 일본하고 같이 화상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저희가 도대체가 선수들의 건강은 생각도 안 하느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속으로 했습니다. 겉으로 잘 안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도쿄올림픽 연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이 경위가? 연기가 이제 결정이 됐죠. 네. 어제 IOC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발표를 했는데, 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의 그 직접적인 전화 통화 후에 이제 IOC와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내년 여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1년 연기했다라는 말도 맞기는 맞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1년 연기라기보다는 내년 여름 전까지 개최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 7월에 일본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고요. 8월에 미국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그리고 중국에서 이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열리거든요. 이들과 이제 일정을 조정을 해야지 되겠죠. 이 일이 잘 풀리면은 앞당겨서 할 수도 있겠고, 늦어도 여름 전까지는 개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최하더라도 대회의 명은 2020 도쿄올림픽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런데 사실은 올림픽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요? 예. 1869년에 제1회 근대올림픽이 개최가 됐고요. 올림픽이 연기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었죠. 자, 그런데 앞서서 노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IOC는 이 예정대로 7월에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었었죠. 왜 이렇게 갑자기 급변했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빗발치는 세계 이 국제 스포츠계의 이 비난을 견뎌내지 못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 집행위원회 개최를 한 뒤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뒤에 이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네덜란드 올림픽위원회는 불참한다고 또 막 불참한다고 올림픽 보이콧 선언했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유명 선수들이 전혀 선수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무책임한 결정이다라고 이제 비난했었었죠. 그리고 난 뒤에 22일에 다시 이제 긴급 집행위원회를 갖고 IOC가 올림픽 연기 검토할 수도 있다 한 발 빼고 난 뒤에 어제 이 IOC 위원장과 일본 아베 총리에 전화해서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일에 토마스 바흐는 올림픽 취소도 연기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베 총리도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유가 10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는 감염병 같은 걸로는 연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연기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렇게까지 연기를 처음에는 얘기를 못했을까 그랬더니
이게 뭐 손해배상을 해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올림픽 연기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좀 다르더라. 예컨대 일본이 손실을 7조 3천억 원 정도 본다고 또 하더라고요. 예, 1년 연기가 되면은 뭐 추산입니다. 일본에 그 간사이 대학교가 있거든요. 간사이 대학교의 이제 교수가 1년 연기에 따른 일본의 경제적인 손실이 7조 네, 7조 원에 넘는데요? 이른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럼 간단히 무슨 연기하면 그대로 시설물 활용하면 될 텐데 뭐 이렇게 이 손실이 클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의 그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직원이 모두 3,5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많네요. 1년간 인건비를 더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선수촌 짓잖아요. 그렇죠. 선수촌은 대회 끝나고 난 뒤에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지금 분양 중이거든요. 근데 입주가 1년 연기가 된 거죠. 이에 따른 또 보상을 또 해줘야 되고요. 이처럼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올림픽 연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IOC로서는 좀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도 크게 도움은 됐을 거라고 보는데 미국의 그 중계방송사 NBC. 네, NBC. 예, NBC가 IOC의 결정을 지지하겠다라고 좀 부담을 많이 덜어준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연기를 1년이든 어쨌든 연기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선수촌 입주가 지연되면서 보상금도 문제가 되고 조직이 운영비 등이 추가가 되고 예. 또 중계방송, 스폰서 또 다른 국제 대회 일정까지 전부 다 복잡해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연기를 좀 안 하고 싶어 했었었는데 예. 각국 나라에서 대회 불참 얘기를 하면서 명분이 좀 생겨서 이제는 서로 그냥 좀 자연스럽게 연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겉으로 보면은 드러나는 형식은 일주일 만에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심각하게 올림픽 연기를 고민을 해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론의 그 비피할치는 여론의 그 비난이 그렇죠. 부담스러웠었고 올림픽 관계 기관들, 뭐 중계방송사 등등도 이 코로나19를 이해해주면서 이 연기를 지지할 수 있다. 이 발표가 나오니까 급반전이 이뤄지게 된 거죠. 네, 안 그래도 진짜 사실 걱정했었어요. 선수들은 그러면은 기량 당연히 이제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겠지만 연습하는 것도 힘들고 아무도 안 오겠다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예.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성화가 일본에 도착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와 있죠. 네, 그 성화 보려고 또 5만 명이 몰려들기도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에서 체화가 됐고 성화가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에 와서 본격적인 성화 봉송 들어가기 전에 일반인들에게 성화를 이제 전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부목을 하겠다는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코로나19 일본도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 21일에 센다이역 앞에서 성화 전시회에 들어가는데 무려 5만여 명이 몰려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오지 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여 명이 몰려왔고요. 근데 결국 어제 올림픽이 연기가 되면서 성화 봉송은 중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서부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건데요. 성화도 대표적인 예인데 그럼 성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을 완전히 꺼트리고 내년 올림픽 때 다시 체화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이 성화를 계속 살려서 보관을 할 것이냐? 네. 아니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올림픽 성화는 코스를 돌기는 돌 것이냐? 그렇죠. 근데 이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부터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후쿠시마의 일단 보관, 봉송은 취소만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센다이역 앞에서 원래 성화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5만 명이나 몰려들었고 일단 예. 그런데 불구하고 연기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불을 끄고서 다시 내년에 피울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좀 복잡하게 됐다. 어쨌든 후쿠시마에는 계속 성화는 있을 것이다. 예. 지금은 이제 현재로서는 후쿠시마에 복원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성화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예선들은 어떻게 치르느냐. 그러니까 이 올림픽이 연기가 됐고 이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지금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일본 정부와 IOC가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겠죠. 대표적인 예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올림픽은 축구에서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23세 이하 선수들만 뛰게 됩니다. 네네. 근데 내년에 열리게 되면은 이제 이 24세가 되는 선수들이 나오게 되죠. 이들은 참가를 못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우리나라 올림픽에 참가하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23명 가운데 11명이 23세예요. 어머나, 맞네요. 그럼 내년에 되면 이 선수를 뛰지 못하니까 현재로서는 팀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IOC가 어떻게 풀어갈 거냐. 예. 이게 이제 앞으로 하나씩 준비가 돼가지고 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사실 그 23세 이하 대표팀 중에 예. 군대 안 갔다 온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IOC가 원칙대로 네. 내년에 24살이 된 선수들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 대표팀의 23명의 11명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산이 되는 거죠. 근데 IOC로서는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쓸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올림픽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각 국가별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운하다고 봐야지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 유도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인 종목도 이제 불편해지는데, 개인 종목,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유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랭킹 기준으로 체급별 18명의 선수가 출전하거든요. 세계 랭킹 18위까지 이제 출전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 세계 랭킹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주요한 대회에 포인트가 있어요. 랭킹 포인트. 대회마다 좀 점수가 다르군요. 예. 네. 대회마다 참가해서 성적에 따른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 랭킹을 매겨서 18위까지 출전하게 되는데 네. 올해 열린다고 했으니까 일부 선수들은 이제 1위가 돼서 올림픽 출전이 확정이 되면 다 무산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하느냐 아니면 올해 이 랭킹 포인트는 일부 인정을 하느냐. 네.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게 어떤 기준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선수가 있고 손해를 보는 선수가 있겠죠. 와, 진짜 이거는 예상도 못했던 상황인데. 예, 그렇죠.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단계에 IOC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근데 제 예상으로는 네. IOC는 연기 결정 내리기 전에 바로 이런 문제들, 대회 운영하고 경기 일정 짜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을 거고 일본으로서는 첫 번째 계산한 것은 역시 경제적인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올림픽 연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자, 그럼 세계 스포츠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호를 보내고 있죠. 왜냐하면 그 지난주에 그 집행위원회에서 예정대로 개최하겠다 발표 직후에 선수들의 건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다, 결정이다라고 비난을 했고, 뭐 일부 국가에서는 올림픽 보이콧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연기가 되면서 세계 체육계에서는 반갑게 이제 맞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국내 체육계는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왜요? 이 점이 제가 좀 아쉽기도 한 대목인데 지난주에 7월에 예정대로 개최하겠다. 이 집행위원회 발표 직후에 세계 각국의 이 자국의 스포츠계를 대표하는 조직들, 그러니까 체육회나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자신들의 이 입장을 담은 목소리를 대변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여태까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포츠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제 그래서 근데 이 스포츠 강국이라는 얘기는 선수들의 어떤 그 퍼포먼스, 경기력 수준은 세계 정상에 올라가 있는데 이전에도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던 스포츠 외교라든지 아니면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표출을 하고 우리의 제목들을 찾아 챙기는 이런 국제 무대에서의 우리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스포츠 단체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이 이번에도 다시 드러난 거였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나라 이 대한체육회나 대한올림픽위원회도 우리들의 목소리 또 이 한국 스포츠의 어떤 그 이익 관계를 수렴해서 대변하는 목소리를 주장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난주에 나왔던 일부 보도에서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IOC 결정에 따르겠다. 이거 참 순한 양이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이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 한국 스포츠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한체육회에서 제 목소리를 못 내면서 뭐 그냥 IOC 결정에 따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 이게 결국은 우리 스포츠계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소극적인 얘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를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대한체육회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IOC 위원들의 진짜 실력을 우리는 여기서 여실히 또 한번 봤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죠? IOC 위원이나 대한올림픽위원회, 대한체육회가 국내에서 갖고 있는 그들의 권한을 국내에서 행사하고 누리라고 이들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국제 무대 해외에 나가서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고 한국 스포츠의 지평을 넓혀라. 그리고 한국 스포츠의 이해를 최대한 보장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좀 주력을 해달라. 이런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IOC 위원이 탄생했을 때 우리는 박수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정작 각국 간의 이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어떤 그 이슈가 발생해서 문제 결정을 할 때 과연 한국 스포츠의 입장을 얼마만큼 대변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네. 라고 봤을 때 이번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올림픽 그 연기 논란 과정에서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IOC의 결정에 따르겠다.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소극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차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변함없이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